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캠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분석 요청에 따라서 페이팔의 팔로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페이팔의 적정가를 계산했을 때 페이팔의 적정가는 192.99달러였고요. 기업을 가능하면 저렴하게 사는 게 좋으니 이 가격에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붙인다면 페이팔을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은 173.69달러가 나옵니다. 선반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주가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오늘날의 가격으로 할인한 가격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을 이렇게 예상하고요.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의 평균 성장률을 가져와 순이익과 잉여 현금 흐름을 넣고 7.5%라는 할인율, 페이팔의 현금과 부채, 그리고 페이팔이 발행한 주식 숫자, 마지막으로 페이팔이 영원히 2.5%의 성장률 속도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페이팔의 적정가는 192.99달러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 속에서 페이팔이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가이던스도 상향시킨다면 애널리스트들 또한 미래 매출액 프로젝션을 이렇게 높이게 되니 이에 따라서 적정주가가 높아지고 주가 또한 선반영이 되어 상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면 이러한 적정주가 또한 하향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이게 바로 모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의 메커니즘입니다. 페이팔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187.79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제시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의 적정주가 192달러보다 아래니까 지금 산다면은 적정 가격에 페이팔을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DCF 밸류에이션 모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적정주가이지만 과연 P 멀티플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페이팔의 순이익 성장률은 19%, 2022년은 14%, 2023년은 27%로 이러한 순이익 성장률까지 포함하여 지난 8년 동안의 평균 순이익 성장률을 본다면 22.96% 정도이고요. 지금 페이팔이 보여주고 있는 P 멀티플은 41.45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말하기를 The P ratio of any company that's fairly priced will equal to its growth rate라고 적혀 있습니다. If the P ratio of Coca-Cola is 15, you'd expect the company to be growing at about 15% per year 이라고 적혀 있죠. 또 그 말인즉슨 페이팔의 평균 순이익의 성장률은 22.96%이니 페이팔이 인정받아야 되는 올바른 P 멀티플은 이렇게 23인 것이고요. 지금 페이팔의 멀티플 41.45 기준에서 바라본다면은 페이팔의 멀티플이 22.96일 때 적정 주가가 120.48달러이므로 여전히 35%나 고평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페이팔의 적정 주가가 120달러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은 터무니없는 적정 주가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주장한 바에 의한 결과가 아닌 피터 린치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피터 린치가 말한 대로 120.48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기다려야만 할까요? 저는 그것에는 반대합니다. 먼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이 조금 더 높아졌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조성하는 기대감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팔을 바라보는 적정한 멀티플은 34.1로 여전히 페이팔은 4.7%에서 16% 정도 고평가인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까보단 나았죠. 그러나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34 정도의 P 멀티플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기에 적어도 DCF 밸류에이션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낮다면 적정한 선에서 매수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5%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면 자연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멀티플까지도 평균 단가를 구성할 수 있기에 기회비용도 아끼고 원하는 평균 단가를 구축할 수 있어 조금 더 프랙티컬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페이팔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 중 하나로 실적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페이팔의 3분기 실적 중에서 EPS는 만족시켜 주었지만 매출액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인 6.23빌리언 달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페이팔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덜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어가던 경제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면서 물건에 대한 주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인보이스 그리고 주문량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인 2021년 2분기 때쯤에 물건의 주문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 주문을 받고요. 물건을 만든 뒤에 돈을 받으니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온 2021년 2분기 다음인 2021년 3분기에 돈을 받게 되겠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주문량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인보이스의 양이 주문량만큼 높아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문은 주문이고 결국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은 돈을 받는 것이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치솟았던 주문량에 대한 매출액은 결국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그 과정에서 페이팔 또한 얻지 못했던 매출액을 다시 받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는 점입니다. 오래 지속된다면 결제가 늦어지니 페이팔에게 있어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샌루이스 페드에 의하면 다행히도 이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는 잠깐의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delivery time, 쉽게 말해서 배송 소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뉴욕, 텍사스,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송 소요 시간이 오늘날 기준으로 이렇게 매우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delivery time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 아닌 여기 보시는 것처럼 future delivery time인 앞으로의 기준으로 배송 소요 시간을 보면요. 그 흐름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별 다를 바가 없죠. 다시 말해서 비록 이렇게 오늘날 기준으로는 기업이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이용해서 특정한 아이템을 생산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고 있으나 future delivery time을 봤을 때 배송 소요 시간이 과거와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해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이젠 페이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서도 제시해드렸지만 페이팔은 이제 이베이로부터 분사하여 이베이의 경쟁사를 대상으로도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페이팔은 아마존과도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페이팔의 베모 페이먼트 옵션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옵션은 2022년부터 아마존을 이용하는 미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능하게 된 만큼 미래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페이팔이 파트너십을 하는 기업은 아마존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 Booking.com, Fanatics, GoFundMe, Everlane, Velo, Phillips66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적으로 한번 페이팔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돈이 거래되는지 보여주는 Total Payment Value, 실제로 페이팔의 활성 유저를 보여주는 Active Account, 페이팔을 이용해서 결제한 총 횟수를 보여주는 Number of Payment Transaction,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산출된 매출액, Free Cash Flow, 그리고 Free Cash Flow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tal Payment Value의 경우는 2020년 3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천천히 계속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6%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이팔의 활성 유저 또한 이렇게 매분기 성장하면서 2021년 3분기를 2020년 3분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15%의 좋은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Number of Payment Transaction 또한 2021년 3분기에 이렇게 4.9 빌리언 트랜잭션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22%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죠. 딱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매출액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페이팔은 이제 흑자가 발생하는 회사로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만 해도 20%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의 마진율은 평균 20%대에 달하죠. 숫자만으로는 페이팔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이번엔 페이팔의 경쟁사인 스퀘어 그리고 질레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ransaction Payment Value야말로 대중들로부터 페이먼트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의미하니 이 Transaction Payment Value인 TPV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자 합니다. 파란색은 벤모이고요, 초록색은 스퀘어, 그리고 검정색은 질레인데요. 사람들이 결제를 할 때 사용되는 돈의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질레 다음으로 벤모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보면요, 떨어지기는커녕 2020년까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이러한 양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페이팔에 대한 팔로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페이팔은 전고점 대비해서 40%나 떨어졌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11월 수준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저는 특정한 기업의 미래 전망이 테슬라와 같이 혁신적이지 않은 이상은 고평가라면 보수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40% 이상 하락한 지점에서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PE 멀티플 기준으로 알아봤을 때 DCF 밸류에이션에 의하면은 지금 페이팔은 적정 주가인 반면 PE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DCF 밸류에이션 그리고 PE 멀티플 기준으로 모두 페이팔이 지금 저평가라면 너무 좋겠지만 과거엔 적어도 둘 다 고평가였다면은 지금은 적어도 DCF 밸류에이션 입장에서는 적정주가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제 의견일 뿐이지만 지금 RSI를 봤을 때 24.58이라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고요. 미래 전망 또한 곧 회복될 전망이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5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